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어떻게 이제 HLSA나 인디비주얼 오럴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창의적인 해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잠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 보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이제 기존에 한번 만화로, 그 다음에 그림 동화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린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요 세 명이 다 엄석대예요.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주는 분위기 같은 게. 근데 요 제일 왼쪽과 가운데를 보면은 왼쪽 건 조금 이제 뭔가 세련된 느낌인데, 엄석대가. 근데 가운데 얘는 좀 투박한 느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시 설명을 했었지만은 IB가 이제 문학 작품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 텍스트의 시각화인데, 그러니까 세 명의 작가가 이제 각각 음석대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각각 다르죠. 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텍스트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이 차이가 안 생겨요.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해보면은 이제 거기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때로는 작가가 감추고자 했던 부분까지 시각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텍스트로 그냥 읽지 말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인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작품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컨닝 사건이 나오는데, 우등생 한 명이 자기 이름을 지우고 이제 엄석대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병태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석대를 몰아내고 극장이 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한병태의 생각은 석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괴로워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반아이들, 그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폭로해서 석대를 무너뜨린다면 그 아이들도 환호할 것이다. 자, 병태의 이런 생각은 사실일까요? 정말 반아이들은 석대의 지배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 선생님 해주신 그 해설을 듣고 봤을 때는 반 아이들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석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요 소설 속의 세 주인공 모두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병태, 엄석대, 그리고 이제 금방 나올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보면 이 소설 속의 세 명의 주인공 중에서 누구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은 없어요. 그냥 다들 석대가 차지하고 있는 이 판의 권력을 내가 갖고 싶다, 그 목적뿐이지. 자, 근데 거기에서 병태가 이걸 고발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반아이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아이들에 대한 혐오감. 쟤들이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려고 했을 때 날 안 도와줬잖아. 저 비겁한 아이들. 어떤 의미에서도 그들도 석대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석대와 힘을 합쳐 담임 선생의 공정한 채점을 방해해오지 않았던가. 결국 반아이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개혁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상한 게, 자, 지금 이 반의 상황의 주범이 석대고 공범들이 이제 반아이들인데, 근데 주범인 석대는 용서를 하고
공범인 반아이들은 혐오를 한다. 석대의 주도 아래 성적을 조작을 했는데 주범인 석대는 믿고 따르는데 공범인 반아이들을 혐오한다. 불공정의 핵심이 석대인데 하여튼 간에 병태는 그런 이유로 이제 개혁을 포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2달 가까이나 맞들인 굴종의 단 열매나 영악스러운 파산도 나를 말렸다. 결국 이제 내가 과거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반을 개혁해야 되느냐. 그렇게 병태는 개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학 첫날에 병태가 석대에게 도전했던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일까? 어떤 면에서 나는 어린이 자치회와 다수결의 지배를 받던 서울에서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고 석대가 그렇게 우등생들이 성적을 발목을 잡아준다면 나는 힘들이지 않고 2등을 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왜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 아이는 정말 처음에 자유와 합리를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병태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다는 것을 확인한 석대는 이제 병태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면서 병태를 이제 포섭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석대는 당근을 쓸 수도 있지만 채찍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석대는 채찍을 쓰지 않습니다. 석대가 병태에게 채찍을 썼을 때는 유일하게 병태가 지나치게 반의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그때 한시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병태가 항복을 하니까 금방 이제 석대는 다시 병태에게 뺏었던 모든 것을 돌려줬었지요. 이처럼 석대의 병태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태는 이제 석대의 비밀을 폭로할 생각을 아예 접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전반부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작가는 아마도 이제 이 61명 모두가 행복해진 이 반의 모습, 지식인이 독재자에게 항복하고 특혜를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효용론적 관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작가가 생각하는 6월 항쟁의 결말이라고 한다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작가는 여기서 작품을 끝내지 않았을까? 왜 61명 모두가 행복한 이 상황에서 작가는 소설을 끝내지 않았을까? 자, 거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1987년의 독자들이 간절히 원한 것은 전두환의 몰락과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자, 작가가 전반부를 통해서 자, 6월 항쟁은 성공할 수 없다. 6월 항쟁은 이렇게 끝나야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독자들에게는 궁금증이 남아요. 그럼 전두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지 민주화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6학년 담임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설은 새로운 양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6학년 담임 선생이 등장하는데 6학년 담임 선생의 등장은 첫 페이지의 한병태의 전학과 일치합니다. 즉 서울에서 엘리트가 한 명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연히 서울의 엘리트인 자신이 입안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소설이나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하면은 첫 사건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6학년 담임의 첫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읽어보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 같아요? 음, 그 엄석대가 많은 표를 받고 했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밑에 빨간색의 민주적인 인물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보자면은 예, 이게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일단 투표로는 그 61표가 나와가지고 겉모습 저기로는 어쨌든 민주주의적으로 엄석대가 급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한다는 거에서 사실 아직 감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이 처음 등장하면은 독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지? 일단 그것부터 작가는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그 인물이 첫 사건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어떤 인물이다. 그걸 보여줘야지 그 다음 사건들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선거에 석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반의 분위기상 당연히 아이들은 우리 반의 급장은 석대지라고 석대에게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61표 중에 59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겠죠.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담임은 이 결과를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반 전체가 한 명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예, 그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급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보다 일단은 반의 규칙이 투표로 인해서 급장을 예, 정하자였으니까 그 규칙에 예, 따라서 그거를 정의한다는 걸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담임은 말합니다. 이따위 선거가 어디 있어? 선거 다시요. 담임은 민주적인 인물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선거 다시요. 민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작가는 첫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민주적인 인물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가는 이 담임은 재투표를 통해서, 재선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걸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담임은 만족하고, 오케이, 인정할까요? 막상 막하인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뭔가 비슷비슷한데 음, 아슬아슬하게 이제 석대가 당선되는 그런 상황. 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담임은 왜 그런 상황을 원할까요? 왜 지금의 결과에 화를 내고 두세 명 정도가 서로 비슷하게 경쟁하는 그 상황을 원할까요? 음, 제가 만약 저 담임 선생님처럼 행동한 사람이라면, 저라면은 그 한 명이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 못마땅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학생은 같은 학생이라는 지위에 있는 입장이고, 예, 지배자라는 게 있기에는 약간 학생이랑 같은 교우 관계인데 그게 못마땅하지 않았을까.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한명태가 처음 전학 온 날과 닮았다는 겁니다. 한명태는 서울에서 온 엘리트인 자신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주목을 하지 않지 찾아보니까 엄석대란 존재가 있고 반아이들의 모든 관심이 엄석대에게 쏠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병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담임 선생님이 화를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담임으로 여기 왔는데 반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엄석대를 지지했다. 그럼 이 반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석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담임은 결과를 바꿔보려고 하지만은 다시 투표를 했는데도 이제 50명이 엄석대를 찍었고 결국 담임은 여기에서 마지못해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담임 선생은 첫날에 한병태가 그랬던 것처럼 불편해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서 반아이들을 노려봅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못난 것들 그저 겉만 많아가지고 눈알 똑바로 둬. 사내 자식들이 흘끔흘끔 눈치는 무슨.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석대 너 나와서 풀어봐. 석대 너. 담임은 석대를 자기의 학생이라기보다는 마치 라이벌처럼 대합니다. 자, 이제 쭉 이제 이 6학년 담임 선생을 살펴볼 건데 이 6학년 담임 선생이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한병태와 6학년 담임은 모든 면에서 똑같아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병태는 육체적으로 석대보다 약하지만은 담임은 석대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석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병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석대를 물리적인 싸움으로 물리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번거롭게 애들을 꼬드기고 짜장면 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담임은 석대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물리쳐버리고 그냥 바로 폭력으로 석대를 제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한번 이제 볼만한 것이 영화 속 6학년 담임 선생님 어떤 사람 같아요? 소설처럼 강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 등장하면서 아,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된다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세계는 그 자유와 민주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계가 돼야 됩니다. 소설에 전혀 없는 대사들이 나와요. 네. 그렇게 영화로 만들면서 다른 인물들은 거의 비슷한데 6학년 담임을 완전히 영화에서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원작에 있던 대사는 거의 안 나오고 완전히 새로운 대사들로 채워 넣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우리들의 이그런 영웅은 전편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도록 해요. 소설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 네. 자, 그리고 이제 담임이 마침내 엄석대의 컨닝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병태는 석대보다 육체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폭력을 쓸 수 없었지만은 담임은 그런 모든 번거로운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폭력으로 석대를 제압합니다. 근데 뭐 1980년대 학교에서 뭐 폭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을 매라고 불렸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시대적 상황도 있으니까. 자, 하여튼 간에 이제 석대를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전반부가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러니까 약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설의 후반부는 위로부터의 혁명, 즉 제일 꼭대기, 더 강한 자로부터의 혁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중들로부터 시작된 혁명으로서는 전두환을 물리칠 수 없다. 전두환을 물리치려면 전두환보다 더 강한 독재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담임은 너 컨닝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엎드려. 때린 다음에 너 컨닝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엎드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들겨 맞더니 이제 엄석대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 문장. 좋아, 그럼 벽타기로 올라가 꿇어앉고 손들어. 자, 이 부분에서 혹시 이 문장에서 이상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텍스트로 읽었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자, 한번 저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교탁이 뭐죠? 그 아침에 선생님들께서 조례하시던 커다란 그 예. 약간 출석부 같은 거 올리는 곳? 예. 그럼 교탁은 대충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음, 한 1m 좀 넘을 것 같아요. 자, 혹시 교탁 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받는 학생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보통 무릎 꿇고 손 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장소죠? 바닥이요. 바다. 혹은 제일 저 뒤쪽에 구석. 혹은 복도. 저도 제 기억에 교탁 위에서 무릎 꿇고 손 듭는 벌을 받는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린 다음에 무릎 꿇고 손 들어.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교탁 위로 올라가서 꿇안고 손 들어. 왜 담임은 석대를 교탁 위에 세웠을까요? 아무래도 교탁 위에 올라가면은 네.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서는 제일 앞에서 시선적으로 높은 곳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는 모습? 그게 제일 가장 잘 보여지는 위치가 아닐까. 그럼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담임은 몰락한 석대를 뭐뭐 했다? 자기가 완전히 석대 위로 올라갔다? 즉, 담임은 몰락한 석대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뭐뭐 했다?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교탁 위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 그러면은 자, 석대가 컨닝을 했기 때문에 뭐 때리거나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담임은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교탁 위에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너희가 복종하고 있는 석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복종해야 할 것은 나다? 라는 것을 그럼 그럼 담임의 목적은 정의일까요? 권력일까요? 권력으로 보여요. 그 점도 한병태와 비슷하지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딱 표가 나죠. 교탁 위에 꿇어앉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작가는 병태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동안 석대가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커 보일 만큼 거대해 보이는데 갑자기 교탁 위에 올라간 석대는 우리 또래만큼 쪼그라들었다. 석대를 받치고 있던, 석대를 지지하고 있던, 석대를 거대하게 보이게 만들던 무언가가 지금 석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가? 거기 비해 담임선생님은 키와 몸집이 갑자기 갑자기 늘어난 듯 했다. 그래야 무슨 전능한 거인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자, 석대에게서 지금 빠져나온 게 무엇일까요? 권력? 자,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갔나요, 지금? 담임 선생님. 자, 그럼 이게 지금 반이 민주화 된 건가요? 민주주의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음. 더 권력이 높은 사람이 그 원래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을 탄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힘을 흡수한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더 큰 권력자가 생겼지요. 네. 자, 작가는 권력자를 못 들으려면 더 큰 권력자가 나와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반아이들이 담임 선생의 독재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담임 선생이란 독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될까요? 더 큰 권력을 가진 교장 선생님? 그 정도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속에서 가장 정당성을 갖는 것은 첫 번째 독재자가 됩니다.
즉 작가는 엄석대의 몰락을 통해서 엄석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석대의 몰락을 통해서 엄석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엄석대가 몰락하면서 더 큰 독재자가 나타났다. 저 담임이라는 독재자가 무너지려면 더 큰 독재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사이클을 계속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결국 판은 계속 불행해질 겁니다. 이 사이클 속에서 가장 정당성을 갖는 것은 가장 약했던 첫 번째 독재자, 즉 엄석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작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권력은 담임 선생이 갖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 후에 작가는 한병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심지 깊은 배려로 이 반은 민주화되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왜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은 소설 안에서만 봐서는 안 보입니다. 소설 바깥, 그러니까 외제적 접근을 해야지만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컨닝을 했던 이제 6명의 엘리트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담임이 조건을 겁니다. 어쩔래? 맞고 입을 열래? 좋게 물을 때 바로 될래? 자, 요걸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안 때리겠다. 하지만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 난 때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담임이 지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안 때리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모른 척 한다면 난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자, 그럼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런데 병태는 여기에서 반아이들이 엄석대와 시험지 바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병태는 분명히 석대 입은 굳게 다무져 있었지만 나는 몸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신음소리를 들은 듯했다. 병태가 어떻게 이걸 들을 수 있죠? 석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음소리를 지금 담임과 석대가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왼쪽 끝에 담임, 오른쪽 끝에 석대를 놓는다면 지금 병태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담임 쪽에, 석대 쪽에. 지리상의 위치가요? 아니면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한번 지리상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제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왼쪽 끝에 담임 선생, 오른쪽 끝에 석대를 놔둔다면은 병태는 지금 심정적으로 어디쯤에 있을 것인가? 담임에 붙어 있을 것인가? 중간쯤에 있을 것인가? 석대에게 붙어 있을 것인가? 저는 병태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갈등만 놓고 본다면은 석대는 패배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소설은 갈등을 통해서 누가 이겼느냐를 통해서 보통 이제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소설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에요. 갈등에서 석대가 졌다. 그러니까 작가는 석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군사 독재에 대한 비판이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이 몰락을 바라보는 석대의 패배를 바라보는 화자인 한병태의 입장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태는 이 석대의 몰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병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화자니까. 그 화자가 이 석대의 몰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 하여튼간에 이제 이 친위대에게 이제 6명의 엘리트들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자, 그래, 그동안 기분들이 어땠어? 그러자 반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들킬까봐 겁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모두 교단을 딛고 엎드려 뻗쳐. 자, 처음에 담임이 조건을 걸었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때린다.
하지만 끝까지 숨긴다면 때릴 것이다. 자, 담임은 여기에서 아이들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한다고 봐요. 민주주의적인 사람이라면. 자, 근데 여기서 담임은 갑자기 자신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담임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한번 보죠. 나는 되도록 너희들에게 손을 안 대려고 했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너희들이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듣게 되자 참을 수가 없어서 때렸다. 즉 종합해 본다면은 나는 되도록 너희들에게는 손을 안 대려고 했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의 죄스러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참을 수가 없어서 난 너희들 때렸다. 어떻습니까? 담임의 논리. 난 처음부터 너희들 때릴 생각 없었어. 석대가 컨닝한 것도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갑자기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을 때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요. 근데 담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스럽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담임은 처음부터 때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하여튼 담임은 그렇게 이제 자신의 약속을 폐기하고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이제 반아이들을 때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일어서서 석대의 비리를 고발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담임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분명히 석대가 컨닝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한 것은 맞는데, 자, 한 명씩 일어나서 석대의 비리를 고발해라. 그리고 이제 반아이들은 담임 선생이 몽둥이 들고 노려보고 있으니까 한 명씩 이제 어정쩡하게 일어나가지고 석대의 비리를 고발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병태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리하여, 자, 실은 아이들도 내가 늘 얕봤던 것처럼 맹탕은 아니었다. 다만 서로 힘을 합칠 줄 몰랐을 뿐 마음속에서 불태우던 분노와 굴욕감은 한창 석대와 맞서고 있을 때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제 문덕까지 이런 변혁이 다시 뒷걸음질 치려 하자 용기를 짜내 거기 매달렸다. 자, 여기서 병태는 반아이들은 용기를 짜내서 개혁에 매달렸다. 아이들은 용감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또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은 그런 것을 고발한 아이들의 태도였다. 아이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지만은 아이들의 태도, 석대에게 바로 이렇게 저 나무라는 그 태도가 난 마음에 안 들었다. 혹시 이런 태도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맞는데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보통 사람들은 어떨 때 이럴까요? 자기가 말로써 약간 못 이길 듯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상대방들의 그 태도엔 딴지를 걸고 싶을 때, 그냥 승복하기는 싫을 때, 딱 그게 지금 한병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은 틀린 게 없을 거예요. 분명히 석자 그런 일을 시켰고 석자 그런 잘못된 일을 시켰을 것이고 했을 것이고. 그런데 병태는 그래, 니들 말은 맞는데 니들 그 석자에 대한 그 태도가 그게 뭐야? 병태는 누구 편입니까? 석대 편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유일하게 독재자에게 저항했던 지식인이 독재자가 몰락하자 비로소 그가 얼마나 우리 반에 소중한 존재였구나를 깨닫고 혼자서 또 이번엔 유일하게 독재자의 편에 서서 지금 반아이들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작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석대의 몰락을 통해서 석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석대의 몰락을 통해서 석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병태의 각성. 석대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 각성. 그래서 혼자 유일하게 석대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소설의 화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오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석대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 앞 페이지에서 바나이들은 용감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내 눈엔 그 아이들은 석대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야 짓밟는 비겁한 아이들로밖에 안 보였다. 지금 바나이들에 대해서 용감하다와 비겁하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나의 행동이 비겁하면서 동시에 용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순되는 두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평가 1은, 자, 반은 선생님은 사력 있고 민주적인 사람이고, 아이들도 용기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제 엄석대를 물리치고 반이 민주화 되었다라는 평가가 하나 나오고 있고, 동시에 어떤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은, 선생님은 폭력적인 사람이고, 아이들은 이제 석대가 쓰러진 다음에야 짓밟는 비겁한 아이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석대를 잃어버리고, 반은 더 불행해졌다. 이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매우 이상한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설을 살펴본 바 평가 1과 평가 2 중에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해석은 평가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평가 1쪽은 이제 그 기존의 해석이고 평가 2가 이제 선생님의 해석인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평가 1은 이것은 이제 주로 말하기 기법, 그러니까 병태의 서술을 통해서 바나들이 용감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평가 2는 보여주기 기법,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두 가지 평가가 모두 사실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평가 2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작가는 왜 모순되는 평가 1도 넣었을까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그 6월 민주화 운동이 예, 그 엄석대가 그 병태의 굴복을 받아내고 그 61명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상황이 그 6월 민주화 운동하고는 다른 상황이죠. 예.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은 평가 1은 현실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평가 2는 자신의 속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오,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첫 설명에 이렇게까지 잘 이해하는 학생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예. 자, 여기서 이문열 씨 봅시다. 이문열 씨는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작가입니다. 특히나 이때 1987년에 이문열 씨는 이때까지는 아직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어떤 출판계에서는 주목을 받는 신인이긴 했지만은 성공한 작가는 아니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문열 씨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이 자신의 책을 사줄 독자이기도 해요. 지금의 이문열 씨는 독자들의 입맛에 맞추지 않습니다.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문열 씨는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즉, 간절히 책을 팔았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문열 씨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과 또 한편으로 책을 팔기 위해서 독자들이 1987년의 독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도 제시해 줬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모순되는 두 개의 평가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예, 궁금한 게 예, 평가 2가 자신이 예, 쓰다 보니 자신의 내면 속의 의견이 예. 저절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걸 의도하고 그거를 적은 것인지. 의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담임 선생님 거인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 보면은 작가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전혀 감춘 게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 안 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작가 자신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열 씨 굉장히 자존심이 센 작가인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소설 썼다면은 한쪽을 그냥 단호하게 선택했을 거예요. 평가 1만 넣든지 평가 2만 넣든지. 네. 근데 뭐 거기에서 이문열 씨는 이제 평가 2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지식인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평가 1은 이제 독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 거기에서 이제 평가 1은 한병태의 말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표면적으로 그냥 제시하고 있고, 평가 2는 보여주기, 즉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항쟁에 대한 작가 인식은 후반부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아마도 이제 전두환보다 더 강한 권력이니까 현실에서는 아마 미국쯤 될 거예요. 미국과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제 전두환과 지식인에게 저항을 하고, 전두환과 지식인은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이 개혁에 저항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지면서 6.29 선언이 나왔다. 즉 이걸 통해서 작가는 이제 국민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의 승리다라고 이제 6월 항쟁의 결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임은 이제 반아이들을 다 때린 다음에, 자,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엄석대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다른 그 어떤 반보다 훌륭한 반을 만들어 보아라. 지금부터 나는 그냥 곁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겠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담임이 반아이들에게 총 380대 정도를 때렸던데, 그걸 때리고 나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지켜보기만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정말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하여튼 담임은 여기서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배워야 할 건 다 배웠다. 즉 너희들은 민주주의를 다 배웠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민주주의를 해라. 자, 그럼 담임이 이 약속은 지키는지 한번 보죠. 자, 요 단락을 근거로 기존의 해석은 담임을 민주적인 인물, 민주화의 영웅으로 해석하고 이 작품을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병태가 담임 선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록 구체제에 해당되는 석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과 의지는 담임 선생님에게 비쳤어도 새로운 제도의 질서를 건설한 것은 최우시 우리들 자신의 힘과 의지였다. 거기다가 되도록이면 그날의 일을 우리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쟁취된 것으로 기억되게 하려고 애쓰신 담임 선생님의 심지 깊은 배려를 존중하여 나는 이런저런 구차한 수식어를 더해가면서까지도 굳이 혁명이란 말을 썼던 것이다. 자, 한병태는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저 평가에 몇 점 주겠습니까? 100점? 90점? 80점? 70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봐왔던 담임의 모습과 지금 이제 이 한병태의 담임에 대한 평가, 즉 한병태는 담임 선생님이 심지 깊은 배려로 우리 반을 민주화시켰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심지 깊은 배려라는 게 예, 옛날 그 전반부에서 그 말에 선생님께서 말했다시피 그 배려의 의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권력자는 선생님이니까 병태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 3자의 눈으로 봐서는 심지 깊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담임의 폭력적인 모습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보여주기, 즉 행동을 통해서 제시했고,
담임의 심지 깊은 배려로 담임이 우리말을 민자시켰다는 것은 한병태의 말을 통해서 말하기를 통해서 제시했다 보니까 이게 더 독자들에게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단락을 근거로 그렇다면 담임 선생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담임 선생은 민주화의 영웅이구나. 그게 이제 기존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참 뭐랄까 한국의 국어 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문열 작가님께서는 예, 현재 자신이 저해석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돈과 명성을 얻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예. 그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계신가요? 작가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회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특히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칼럼을 써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칼럼을 쓰고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 있을 때 칼럼을 쓰고 그럴 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데 지금은 이제 이문열 씨는 이때처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이문열 씨의 작품이 독자들이 외면을 받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어떤 그 보수적인 생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종종 이제 요즘은 그 신문 사설이나 칼럼으로 그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보이는데, 자, 지금 저기에서 이제 화자가 거짓말하고 있죠. 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독자들의 98% 정도는 선생님 경험상 독자들의 98% 정도는 거기에 흰공이 있었다라고 기억하게 돼요. 놀랍게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분명히 보통 예, 보통 보통 제가 읽은 책에서 주인공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예,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거를 속이기 위해 계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예, 결과를 나타내면서 그 주인공이 거짓말할 때의 생각 이런 걸 보여주는데 주인공이 읽는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 그걸 믿는 경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궁금한 게 2%라면 너무 적잖아요. 2% 정도만이 저기에 사실은 검은 공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왜 압도적으로 98%가 거기 흰 공이 있었는데 즉 여기서 한번 보죠. 거기에 검은 공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려면은 이 그림을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흰 공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딱 우리가 수용하기 쉽도록 제시되고 있죠. 화자를 통해서. 네. 즉 대부분의 독자들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화자가 얘기를 하면은 설마 화자가 날 속이겠어? 라고 그냥 수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IB가 문학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은 걸 겁니다. 텍스트를 분석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은 시대에는 이런 능력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종종 이제 신문을 보다 보면은 신문 제목은 한국 코로나 방역 폭망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외신이나 이런 통계자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코로나 방역을 잘했는가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코로나 방역 폭망. 그러면 여전히 신기하게도 한 40% 정도의 사람들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폭망했구나라고 믿어요. 기사를 읽고도. 즉 우리는 그만큼 설마 기자가 화자가 작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석대가 쫓겨나고 이제 새로운 급장을 이렇게 뽑는 선거가 시작됐는데, 자, 작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 한동안 우리 반을 혼란스럽게 했던 선거 만능 풍조의 시작이었다. 전두환 씨가 6.29 선언을 통해서 이제 항복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대통령 직선제, 즉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 체제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1987년 11월에 이제 십몇 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어요. 그것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자, 그 뒤 한동안 우리 반을 혼란스럽게 했던 선거 맞는 풍조의 시작이었다. 작가가 1987년에 다시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혼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엄석대는 이제 그 잘해봐 이 새끼들아 욕을 남기고 이제 반에서 도망치게 되지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요 소설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과제물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걸 한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껐다가 10분 후에 다시 이제 방을 오픈할게요. 네. 네.